대한민국 의학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온 이길려. 그녀는 생명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한평생 의술을 펼쳐왔다. 남아 선호 사상이 팽배했던 시절, 딸의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어머니. 어머니의 지원으로 이길려는 학업에 열중할 수 있었다. 학창 시절 급성폐렴으로 아버지를 잃은 이길려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다. 1951년 그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한다. 그리고 졸업 후 산부인과에서 근무한다. 여의사가 드물었던 당시 젊고 친절한 이길려는 인기의사였다. 1964년 그녀는 선진의술을 배우기 위해 미국 유학길에 오른다. 4년 뒤 한국으로 돌아온 이길려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산부인과를 개원한다. 그리고 초음파 기기 도입, 자궁암 무료 검진 등 선진 의료 시스템으로 환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는다. 의료보험 제도가 없던 시절 보증금 없는 병원을 운영했던 이길려. 그녀는 가난한 서민들에게 병원 문턱을 낮춰주려 애썼다. 1978년 산부인과만의 진료에 한계를 느낀 이길려는 종합병원을 설립한다. 그리고 양평, 철원 등 이른바 의료 사각지대에 병원을 열어 의료 수혜의 폭을 넓히는 데 전념한다. 1991년 그녀는 국내 최초로 병원 업무를 전산화한다. 그리고 4년 뒤 화상 진료 시스템을 도입, 병원의 첨단화를 이끈다. 1998년 이길려는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자신의 꿈을 이어갈 인재 양성에 온 힘을 다한다. 시골 산부인과를 시작으로 종합병원, 의과대학을 이끌어온 이길려. 한국 의료계 발전과 함께 걸어온 그녀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TV자서전 오늘 대담은 보도국 문화과학부장, KBS 제주방송 총국장을 지낸 류현순 해설위원이 진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말 그 연세에 비춰보아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젊으셔요. 늘 이제 많은 일이 내 앞에 있고 또 그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시키고 또 늘 이렇게 건강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집에 늦게 들어와도 운동을 하고 아마 그런 것이 남들이 좀 젊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가족 얘기를 좀 다들 궁금해하고 네. 있는데요. 그 어머니 얘기, 또 다른 가족들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저희 어머니는 참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저희 어머니는 참 훌륭하셨던 분 같아요. 교육적인 그 생각.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여자는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여자는 배워서는 안 된다. 뭐 초등학교 겨우 글만 읽으면 된다. 더 이상의 공부를 하는 것은 안 된다. 뭐 그런 생각들을 거의 다 가지고 계셨었어요. 그럴 때 이제 어머니가 나를 뒷바라지 해주신 거, 의과대학까지 가게 하신 거, 이거는 엄청난 교육에 대한 그 관심과 그 생각이, 철학이 있으셨던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그전에는 이제 그 거린들이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노숙자지요. 근데 거린들이 많아가지고 그 거린들이 이제 이렇게 오면은 꼭 상을 차려서 밥을 차려서 그리고 저희들한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저희들한테 이렇게 손수 갖다 주면서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그 거린들이 오면은 밥상을 어머니가 차려주시면은 저희는 이제 갖다가 주고, 그래서 그 인심 좋은 뭐 집 뭐 이렇게 소문이 났고요. 우리 어머니가 아주 그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학교를 안 다니셨는데도 이 그 책을 잘 읽으세요. 또 청이 좋으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상당히 이 포용력이 강하셨던 것 같아요. 카리스마가 있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책이 새로 나오면 뭐 심청전, 무슨 뭐 춘향전,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그 책이 나오면, 새로운 책이 나오면은 어머니가 그걸 사오셔가지고 이제 그 동네 사람들한테 전부 다 모이게 해가지고 그것을 밤새 읽으십니다. 책 한 권을 그냥 초저녁부터 읽기 시작하면 아마 2-3시에 끝났는지 하여튼 그렇게 한 권을 다 읽으십니다. 그 동네 사람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키신 것 같고, 또 그 시대에 그 어려운 시대, 그때는 그 일본 말을 하지 않으면 기차를 못 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이리와 군산 그 사이 옥구에서 인피 여기 가깝죠. 거기서 자랐는데, 어머니는 자유자재로 이리 시장을 보려면 이제 이리 시장을 보시고 또 군산 가셔서 보시고 이제 그러는데, 그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이제 이리도 가고 군산도 가고, 그거를 일본말로 하지 않으면 차표를 주지 않는데 우리 어머니가 일본말로 하셔가지고 차표를 사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그 당시에 또 우리 어머니가 만주에 갔다 오셨습니다. 지금 길림성이죠. 만주 갔다 오시고, 이제 우리 어머니 꿈이 앞으로 상해를 가야겠다. 그렇게 늘 상해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 문화에 대한 또는 그 글로벌한 그런 생각을 어떻게 그 시대에 그 위치에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상상을 못 하겠어요. 네, 지금 사람들 뭐 하여튼 상상을 못할 정도로 우리 어머니가 다방면으로 그런 모든 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에 있기까지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저한테 영향력을 가져오시고 교육을 그렇게 시켜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셨는데요. 네. 당시 또 여자가 공부하기도 쉽지 않았는데, 그렇죠. 6.25 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생각지도 않았던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그 남자친구들은, 우리 또래의 남자 학생들은 전부 다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치겠다. 그러고 그 학도병에 자원해서 갔었습니다. 거의 그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자기 때문에 군대도 안 가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국가와 사회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 여자기 때문에 군대도 안 가고 하고 싶은 공부 그냥 했고, 그게 항상 마음에 이렇게 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군대만 가야만이, 또 목숨을 바쳐야만이 애국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또 그 의사로서 앞으로 의사가 되어서, 그때는 고등학교였으니까 의사가 돼서 그 많은 환자를 치료를 하고 국가에 봉사를 하면 그것도 애국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꼭 그 의과대학을 고집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네. 제가 어렸을 때는 아주 더 열악했죠. 뭐 의사는 구경을 못할 정도고, 한 번 전염병이 이 마을에 들어오면은 적어도 2-3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젊은이 어린이 할 것 없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병이 없어야 하고 이런 사람들을 치료를 이게 살릴 수가 없었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저는 또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는 이게 버려진 고양이라든가 강아지 같은 게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버려진 동물이 막 그 밖에서 우는 소리가 깊은 밤중에 그 동물들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저는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뭐 그때는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깜깜했으니까요. 밤에는 더듬더듬 해가지고 그 우는 소리가 나는 데를 가가지고 찾아다가 그 밤에 그냥 그 등잔불에다가 목욕을 시켜서 그러고 이제 다리 부러진 개는 이렇게 부목을 내서 정성껏 해주면 동물들은 다 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살 수가 있구나. 거의 죽어가는 동물이 살 수가 있구나. 그러한 것을 어려서부터 느끼고 그리고 알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서 나는 그냥 막연히 의사가 뭔지도 모르고 막연히 나는 커서 의사가 돼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이영춘 박사라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그 당시 의사 하면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시골 우리 대하 초등학교 옆에 있는 진료소가 있었는데 거기 와서 이제 결핵 또 뭐 기생충, 그 당시는 기생충이 많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거의 기생충, 뭐 결핵, 전염병 이런 것으로 전부 다 쓰러지고 이제 세상을 뜨고 그랬는데 그 진료소에 와서 소장을 하면서 우리 대하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우리들의 교의셨습니다. 교의가 이제 무엇을 하시냐 하면은 예방주사 놔주고 그 당시는 뭐 천연두도 참 많았었습니다. 천연두 여러분들은 네, 모르시죠? 네. 네. 천연두, 장질부사, 뭐 홍역 뭐 이런 거 많은 전염병을 예방해 주시고 예방주사를 놔주시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아프다고 그러면 치료도 해주고 그러셨는데 그분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훌륭하게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라는 걸 처음 보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에 나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근데 너무나 하여튼 신같이 보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반드시 나도 이런 분같이 의사가 돼서 이렇게 우리 초등학교에 와서 우리 어린이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많이 아팠었습니다. 그 당시는 뭐 앓다가 죽는 아이도 있고 이런 것을 뭐 치료해줘야지 그런 생각을 그렇게 어려서부터 해서 자연스럽게 제가 의사가 됐습니다. 1951년 의과대학에 입학한 이길련은 산부인과를 선택한다. 여성의 지위가 낮았던 당시 그녀는 여성들을 위한 의사가 되고 싶었다. 졸업 후 이길련은 산부인과에서 여성들을 돌보는 데 매진한다. 1964년 선진의술에 목말라 있던 그녀는 미국 유학길에 오른다. 최신 의료기기와 장비, 그리고 체계적인 시스템. 이길련은 미국 병원에서 근무하며 선진 의료 시스템을 배운다. 4년여에 걸친 미국 유학 생활은 훗날 그의 의료 활동에 큰 자양분이 됐다. 1968년 그녀는 국내에서 선진 의술을 펼치기 위해 귀국한다.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바로 미국을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당시 미국에 가는 그 항공료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것이 논을 한 필지를 팔아야만이 되는 돈이었더라고요. 그 당시. 그래서 어머니 혼자 계시게 하면서 제가 떠나는데 논을 팔아서 미국을 간다 하는 것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뭐 그 당시는 이제 전문의 제도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바로 개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의사 면허만 따면은. 그래서 우리 친구가 인천에서 마침 그 개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여기서 개업을 하는데 나도 같이 하고 그 미국 가는 항공료만 될 때까지만 같이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그냥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했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60년대 초에 미국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 그 의료 환경은 굉장히 열악했었습니다. 예, 의사도 부족하고 병원도 물론 부족하고 또 의약품도 없었고 그리고 또 그 많은 또 환자들이 아주 어렵게 살아서 이제 병이 나면 병원에 갈 생각도 못 했었습니다. 그냥 병이 나면 아프고 아프면 죽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분들이 대부분이었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제가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 가니까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거기는 뭐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거나 또는 그 질병에 대한 상식, 물론 뭐 지금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국하고 비교해 보니까 질병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병원에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그리고 뭐 물자는 물론 지금하고 비교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그 비교가 물자가 많고 또 의약품도 넘쳐나고 그런 것을 보고서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그 돈이 없어서 치료도 못 받고 또 병원이 없어서 의약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우리 한국 그 여성들을 보고서 같은 차이이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저는 이제 그 수련을 마치고 돌아왔죠.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산부인과를 다시 열었을 때는 엄청난 환자가 왔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이 얘기해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이해를 잘 못하는데 새벽에 이제 그 난산 되게 이렇게 정상분만도 물론 오지만은 난산을 해서 아주 유독한 그런 상황에서 오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부터 와서 그런 환자들을 수술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또 환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환자를 보고 그리고 또 수술 환자가 오고 끊임없이 왔으니까요. 하여튼 저희 병원에 문을 이 출입문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출입문이 미닫이로 되어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이제 진료실에서 대합실에 이렇게 잠깐 얼굴을 이렇게 비치니까 아주 찬바람이 아주 강한 찬바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보니까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서서 반은 바뀌고 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근데 왜 그러고 있는가 들어오라 그랬더니 이렇게 많은데 또 그 뒤에 또 줄이 또 많아요. 환자들이 그 밖에 덜덜 떨고 있는 거야. 그때 겨울이었는데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라 그랬더니 그러면 내 뒷사람들은 누가 봐주냐. 이제 문을 언젠가는 닫을 텐데 이 많은 환자를 다 봐주고 나를 봐줄 시간 없을 것이고 저 뒷사람도 못 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문을 이렇게 열고 있다. 그럴 정도로 환자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을 저는 될 수 있으면 기다리지 않게. 그러니까 내가 밥 먹는 시간을 아껴야 하고 내가 잠자는 시간을 잠을 못 자야 그 환자들을 전부 다 봐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는 이제 보증금이 없으면 입원을 시키지 않을 때였었습니다. 모두가. 그랬는데 한 번은 자궁의 임신을 한 환자가 그 자궁의 임신이 파열이 되면 응급으로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습니다. 그런 환자가 왔는데 물론 20대 초반이죠. 그런 환자가 왔는데 당장 지금 응급으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다. 그러는데 진단을 받고 그냥 가려고 옷을 입는 거예요. 나는 이제 수술 준비를 바로 시키고 응급 수술을 해야 한다 하는데 환자는 옷을 입으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대개 이제 친정어머니하고 그 당시 왔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수술을 하다니요. 그 엄청난 부담을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어도 집에 가야지요. 그러는 겁니다. 미국에서 갓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정말 이해를 못할 정도로 제가 많이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돈이 없으면 나중에 갚더라도 일단 생명은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응급으로 수술을 해 주었는데, 물론 수술 다 해 주었지만은 그분한테는 여력이 없었죠. 이제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제가 생각한 게 보증금 없는 병원 그렇게 써서 붙였습니다. 네. 그랬더니 환자들이 이 병원은 보증금이 없는 병원이래. 그리고 또 이제 소문 입소문이 나가지고 돈이 없어도 치료를 해준대. 그냥 꼭 돈이 없는 사람 무료 병원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치료를 받고 이제 돈이 없으면 못 받는 거죠. 그냥 나중에 갚아라.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그 홍보가 돼서, 그래서 환자들이 훨씬 더 많았고, 또 무료로 해주어도 또 꼭 다 돈이 없는 분만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또 많이 있는 분도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또 이제 그 뭐 입원비라든가 이런 걸 받고, 그리고 또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런 병원이다 하는 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환자가 왔었는데, 그 당시는 이제 물론 그 의료에 대한 상식도 굉장히 부족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섬 같은데, 이 인천은 섬이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섬에서 계시는 분들이, 사시는 분들이 그 병원을 올 줄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응급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만 했더라면, 병에 대해서 알기만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서해 이제 많은 그 섬들에, 그 당시에는 물론 섬에 의사가, 병원이 있는 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약국도 하나 없었습니다. 뭐 영종도라든가 대보도라든가 뭐 백령도라든가 이런데 뭐 약국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을 내서 가서 이제 무료 진료하고, 그리고 또 그 병에 대한, 질병에 대한 그 교육도 시키고, 이제 그러고 뭐 한 2박 3일 그런 정도로 하고 왔던 그런 것이 계기가 돼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무료 진료 해주었습니다. 최신 의약품과 첨단 설비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이길려. 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환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이길려는 안주하지 않았다. 1975년 그녀는 일본으로 떠난다. 당시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던 일본을 보며 이길려는 조국의 환자들을 떠올렸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1978년 종합병원을 설립한다. 이어 양평, 백령도 등 의료 취약지에도 병원을 개원한다. 그녀는 더 많은 환자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왔다. 1978년 네. 그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네. 종합병원, 이 길병원을 세우셨는데요. 종합병원을 세우신 동기가 또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이제 저는 이제 산부인과만 보니까 다른 것을 다 못 보잖아요. 그런데 환자들이 제가 만능인 줄 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아버님이 다리가 부러지셨는데 그거 고칠 수 없느냐, 또는 뭐 우리 시어머니가 또 뭐 위장이 안 좋으시다고 하는데 뭐 위에서 덩어리가 만져지는데 그거 고칠 수 없느냐. 하여튼 가족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꼭 질병만 상담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가정사까지도 와서 상의를 하고, 제가 그분들한테는 뭐 신같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다 나오고 상의를 하는데, 그러한 어려운 뭐 내과, 외과, 정형외과 이러한 병으로 가족이 앓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고 또 환자도 너무 많고 이제 나 혼자의 한계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75년도에 일본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1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종합병원을 해야겠다. 그래서 더 많은 환자들을 치료를 해주는 역할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이제 종합병원을 하면서 그러면 이 병원을 어떻게 하느냐. 엄청난 재산이거든요. 그 종합병원을 갖는다는 것은 그 돈을 그냥 내 소유로 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한 고민을 또 했습니다. 의료법인으로 해서 사회에 바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내 이름으로 해서 내 개인 소유로 할 것인가. 그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 병원 할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종합병원을 하면서 내 소유로 하는 것은 그건 마땅치 않다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어머니하고 상의를 했더니 어머니가 다른 것은 다 제 의견에 동의를 해주셨는데 이것만은 반대를 하셨어요. 절대 재산을 사회에 내놓는 것, 다 내놓는 거는 나는 반대다. 나는 너 같은 자식이, 이제 우리 언니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너희들 같은 자식이 있으니까 돈이 없어도 괜찮은데 너는 자식도 없는데 나중에 나이 먹어서 어떻게 하려고 재산을 전부 다 사회에 환원하느냐. 그거는 나는 반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한 2달 동안에 이제 설득을 어머니한테 시켜가지고 네 생각이 그렇다면 그래라. 봉사다. 그것도. 그러셔가지고 이제 제가 의료법인을 만들어서 78년도에 종합병원을 개원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양평, 철원, 남동 네. 그런 이른바 네. 의료 취약 지역에 네. 또 종합병원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는 의사가 하나도 없는 군, 심지어는 군, 면,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서해 그 섬들은 엄청난 섬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곳을 의료 취약지라고 그럽니다. 그 의료 취약지에 이제 병원을 했는데, 혹은 이제 철원은 내가 설립을 했고 양평은 취약지 병원이 이제 그 도산이 돼서, 그래서 이제 병원을 운영을 못하는 것을 제가 맡아서 적자를 감수하고, 근데 그 당시 이제 제가 양평을 갔더니 병원은 이제 그냥 아주 이제 쓰러져 가고 이제 저기 개원을 안 했으니까 짓다가 말았으니까, 제가 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 동네 할머니들이 한 5-6명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여자분이 왔네. 그러면서 여자분은 그래도 우리를 이해를 할 것이다. 지금 일생을 그 농촌에서 일을 하다가 병이 나면은 병원에서 큰 주사 한번 못 맞고 죽는다. 큰 주사라는 게 링겔 그런 겁니다. 큰 주사 한번 맞고 죽는 것이 소원이다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제가 놀래고 정말 가슴이 아팠는지, 저는 사실 그냥 그 보건복지부에서 하라.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없고, 그렇게 나 같은 철학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 이런 권유를 받고 사실은 갔었거든요. 안 해. 그러고 갔는데 그 할머니들이 진짜 치마꼬리를 잡는 겁니다. 제 치마꼬리를 잡고 제발 우리 할아범이 지금 누워있는데 이 병원 문 열기만 기다렸는데 이렇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으니 여기서 큰 주사 한번 입원을 해서 큰 주사 한번 맞고 돌아가시게 하는 게 소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정말 울었습니다. 가슴으로. 내가 의사가 된 이유가 뭐냐. 나는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의사가 되고, 나는 정말 의사가 됐다라는 것은 정말 사회나 그 국가에서 혜택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시골에서 서울대학을 갔다. 이거는 엄청난 혜택을 받았고, 이 혜택을 나는 사회와 국민에게 돌려줘야 해. 그런 의무가 있는데 그 할머니들을 저버린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 얘기를 듣고 큰 주사 한번 맞고 죽는 것이 소원이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해. 얼마가 적자가 나도 되니까 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병원을 맡았는데, 똑같은 이유로 철원도 그렇게 했고,
또 똑같은 이유로 백령도도 그렇게 해서 취약지 병원을 제가 맡으면서 많은 적자라기보다도 봉사한 겁니다. 그 회장님께서는 그렇게 그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외국에서도 봉사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내용도 한번 좀 듣고 싶은데요. 네, 83년도에 저희가 심장 수술을 못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레이건 대통령 부부가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한국의 심장병 어린이를 둘을 데리고 가서 심장병 수술을 하는데 그때 그 비행기 트랩에 오르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습니다. 모든 매스컴, 모든 방송이 그걸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 조금 많은 어린아이가 이제 심장병 수술을 안 하면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의 새 생명을 위해서 그 두 분이 안고 그리고 가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고맙게 생각했고, 그로부터 뭐 8년, 정확하게 8년 후 91년도에 저희가 그 베트남에서 저희가 이제 무료 진료를 갔다가 그 베트남에 이제 심장병 환자를 발견을 해서 그 당시는 이제 공산국가였고 우리나라하고 수교도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를 발견하고 이념이 뭐냐, 이건 생명이 중요하지, 이런 생각으로 그분을 데려다가 우리가 수술을 해줬는데, 사진에도 나오지만은 그때 아주 그 24살 먹었을 때인데 완전히 그냥 다 늙어가지고 할머니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수술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제 돌아갔는데, 그로부터 10년 후에, 정확하게 10년 후에 2001년도에 제가 그 베트남 그 한센 그 후원회에서 이제 베트남에 그 직업훈련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업훈련소에 준공식에 갔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내가 온다고 이런 소리를 듣고 공항에 남았더라고요. 그랬는데 완전히 그냥 뭐라고 할까, 뭐 한 20년 전 정도로 돌아간 것 같이 아주 그 젊은 여성이 나와서 이게 그 환자인가? 그럴 정도로 놀랐는데, 어쨌건 그렇게 우리나라의 그 의료가 발전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레이건 대통령 부부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 느꼈던 그런 것을 베트남 사람들이 느끼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가슴 뿌듯하고요. 1994년 이길련은 교육 사업에 뛰어든다. 그녀는 더 많은 환자를 돌보기 위해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4년 뒤 그녀는 의과대학을 설립한다. 그리고 우수한 교수진과 최고의 커리큘럼을 도입한다. 이길련은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같은 해 그녀는 경영난에 처한 종합대학을 인수한다. 교육환경 개선에 주력한 결과 1년 만에 학교는 안정을 되찾았다. 이길련은 인재 양성이라는 또 하나의 꿈을 이뤄가고 있다. 네. 1998년에 가천의과대학을 설립하셨죠. 네. 그때 처음 설립할 때 6학년 전액 장학금, 네. 전원 기숙사 제공 네. 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셨는데요. 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교육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생각은 했지만은 이제 반드시 의과대학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지금도 물론 그러지만은 의사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의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 통상적인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상당히 많은 의사들이 연구를 하고 또 많은 의사들이 교육을 하고 뭐 진료도 하지만 많은 의사들이 그런데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세간에서의 인식은 뭐 의사가 돼서 돈을 벌려고 한다. 그런 인식이 너무나 깔려 있어서 제가 저희 그 의과대학 교육만큼은 그런 끝나고서 이제 졸업을 하고 의사 자격증을 다 받고 전문의가 되고 나서 사회에 공헌하는, 국가에 공헌하는, 또 인류에 공헌하는 그런 의사를 만들어내야겠다. 그리고 임상을 하더라도 나 같은 의사가 되라. 임상을 하더라도 그렇게 온 정성으로, 온 사랑으로, 봉사하는 정신으로 환자를 봐야 한다. 그런 의사를 만들어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과대학을 설립하는데 전념을 하고, 그러한데 후계자들이니까 얘들이 큰 꿈을 갖고 내가 가르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이제 등록금도 뭐 안 내도 좋다. 와서 공부만 하고 내 정신을 이어받아라. 병원만 만들지 않고 그렇게 교육기관까지 같이 신경 쓰신 특별한 철학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인류의 발전이 뭐 크게 얘기해서 물론 뭐 사회 국가지요. 또 인류의 발전은 인재를 키우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의 유능한 인간이 10만 명을 모여 살린다. 그런 말도 있듯이 그렇게 인재가 앞으로는 우리 인류를 행복하게 하고 먹여 살리고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특히 그 인재 양성에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회장님께서는 이 병원에서 출산한 한 4쌍둥이 모두 이번에 네. 그 간호사로 네. 취업까지 시켜주셨는데요. 네네. 뭐 특별한 철학이 있으신 거죠? 네, 그 갑작스럽게 이제 그 응급으로 산모가 임신부가 입원을 했는데 그 조기 파수가 돼서 그러니까 이제 그 10달을 다 채우지를 못한 그런 산모가 조기 파수돼서 응급으로 왔는데 그분을 이제 응급이니까 이제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아기를 4쌍둥이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까지 자기가 4쌍둥이인 줄도 몰랐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미리 뭐 병원에 가서 아기의 뭐 진단 같은 이런 것을 미리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도 못 받고 그러고서 이제 갑자기 양수가 터지니까 저희 병원에 조기 파수가 되니까 저희 병원에 왔는데 그런 응급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다 무사히 이제 낳게 하고 그러고 이제 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이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병원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의료비가 다 안 되고 그래서 그냥 그 퇴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너무 그 고마워서 아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나는 수없이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그 4쌍둥이 엄마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많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한테 갚을 생각하지 말고 이 아이들을 의사나 간호사로 교육을 시켜서 그리고 사회에 이바지하게 하면은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보답하는 거다. 그랬더니 한숨을 쉬면서 무슨 돈으로 아이들을 대학까지 가르칩니까? 그런 그 자기 혼자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대학만 보내줘. 그러면 내가 다 학비는 내가 대줄게. 그랬더니 아니 진짜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라고. 그랬더니 그 엄마의 마음속에 그거를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참 잘 키워서 그래가지고 내 아이가 다 건강하고 또 다 간호대학을 갔습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약속대로 그러면은 다 아이들을 교육비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잘만 공부를 해라. 그랬더니 이놈들이 또 다 잘 공부를 잘해가지고 또 전부 다 그 간호사 시험에 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유 그러면 또 이제 요새 취업난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우리 병원으로 와라.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네.
특히 그 교수 채용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죠? 네. 교수 채용에 대한 그 소신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 학교는 이제 훌륭한 교수가 계셔야 하고 훌륭한 교수 따라서 훌륭한 학생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훌륭한 교수 모시는 거예요. 뭐 외국에서건 뭐 어디든지 이제 그 훌륭하다고 당신이 이제 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렇게 저희한테 그 어플라이를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그 석학 그러니까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석학들 그분들이 대개 60년대, 70년대 졸업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연구할 그런 환경과 이 조건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싶고 머리도 좋고 아주 그런 분들이 세계 과학자가 되고 싶은 분들이 한국에서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외국으로 많이 공부하러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한국분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고국을 생각할 때 60년대, 70년대 생각만 하는 거예요. 뭐 한국으로 올 생각도 못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우리 조장희 박사를 2004년도에 저희가 모셔오니까 많은 한국에서 이제 그 공부를 했던 그리고 외국으로 나갔던 분들이 그리고 이제 조장희 박사가 해피한 겁니다. 해줄 거 다 해주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아니 그런 분이 와서 행복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 후로 왔습니다. 지난 2011년 이길련은 두 개의 대학을 통합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병원과 학교 운영, 그리고 심장병 어린이 무료 수술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온 이길려. 그녀는 꾸준히 삶의 영역을 넓혀왔다. 도전을 멈추지 않는 그녀. 이길려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본다. 지금 회장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직함이 5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원동력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열정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일을 할 때는 그냥 굉장히 그 일에 그냥 몰두하고 그 모든 열정을 그냥 다 쏟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4시간 자고 성공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학생들한테는 무엇을 하든 너희들이 심지어 연애를 해도 좋다. 무엇을 하든 4시간 이상 잠잘 생각하지 말아라. 제가 그러죠. 의료재단을 이만큼 읽으시면서 네. 어려웠던 일도 더러 있으셨죠? 어떤 네. 일이 가장 어려우셨어요? 그러면요, 뭐 이렇게 크게 하면서 많은 적고 큰 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은 제가 산부인과를 하는데 우리 환자가 자기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 그 환자가 폐결핵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진찰실에 그냥 이렇게 누가 아마 부축해서 왔던 것 같아요. 오자마자 그냥 대합실에서 그냥 각혈을 하고 쓰러져 죽는 겁니다. 그런 거를 보고 내가 치료를 못 해주는 그런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예. 어려운 의사가 어려운 일이라면 아마 그런 거 아니겠는가. 자기 능력으로 치료 못 해주는 거. 그런 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하신 일을 모두 다 이루셨으리라고 짐작이 되지만 혹시 아직도 이루시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선봉에 서서 저는 어떤 것을 연상하냐 하면은 그 높은 산을 산을 향해서 다 걸어가죠. 꿈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나지막한 산을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가파른 산을 올라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나는 오직 가파르고 험한 산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더 빨리 꿈을 이룰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저는 가파르게 산봉우리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루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저희는 그렇게 꿈을 향해서 전진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그 여러 젊은이들한테 그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는 지금 후진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대열에 있습니다. 똑같은 그 마라톤을 한다라고 할 때는 똑같은 선상에 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이나 미국의 젊은이나 또는 일본의 젊은이나 중국의 젊은이나 다 똑같은 선상에 서 있다. 누가 빨리 달려서 열심히 달려서 누가 빨리 1등을 하느냐, 그것은 우리 젊은이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경쟁을 우리나라에서만 할 게 아니라 세계적인 우리 또래, 우리 젊은이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라. 저는 그렇게, 그래서 덕성을 갖추고 박애, 봉사, 애국정신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그녀는 환자 몸에 청진기가 닿을 때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지 않도록 가슴에 청진기를 품고 다니는 의사다. 한평생 사랑으로 인수를 펼쳐온 이길녀. 그녀는 이 땅의 모든 환자를 가슴으로 품어왔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이 삶을 살 것이다. 여자가 되고 의사가 되어 이 삶을 살 것이다. 환자에 대한 헌신, 이것은 그녀가 지키고자 한 신념이었다.